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김건희의 이 주가 조작 혐의, 사실상 이제 구속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수사망이 좁혀져 가고 있고요. 권오수와 이정필 등 이들 핵심 멤버들 구속이 됨에 따라서 김건희의 구속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언론에서는 약간 논외로 빼버려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주가 조작의 선수로 뛰었다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제기가 진행되고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는 기각이 된 이후에는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던 이정필이 두 번째 이제 구속영장을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서 도망을 갔었죠. 근데 이정필 역시도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요소를 좀 크게 생각해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김건희는 단순 쩐주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점. 두 번째, 권오수가 그간 자신만만했던 그 배경 중에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존재를 합니다. 이 관련돼가지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뭘 하는 곳인지 주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김건희의 구속이 이제 윤석열에게 미칠 영향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 네 번째, 앞으로 시민들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건인 만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채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강 내용들은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놓치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과정 속에서 중요했던 부분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하다라고 나름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껏 그래왔듯 아마 이와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는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정필과 관련된 검거 소식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더 팩트의 기사입니다. 자, 단독 검찰 잠적했던 도이치 주가 조작 이정필을 검거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 조주현 부장 검사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정필을 최근 검거를 했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정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에 관한 의혹을 받고 있죠. 윤석열 배우자인 김건희의 어떤 10억 원, 김건희가 가지고 있던 10억 원의 신한증권 계좌를 맡아서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검찰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주가 조작 자금을 댄 이른바 쩐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 따라서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정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9월 초에 청구를 했으나 기각이 된 바가 있죠. 이후 이정필의 구속영장을 지난달에 청구를 했지만 영장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를 했던 겁니다. 잠적한 그 이정필에 대한 소재를 검찰이 계속해서 추적해 왔는데 결국은 추적에 성공을 했고 잡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정필은 앞서 기사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요,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에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위해서 돈을 맡겼던 주가 조작의 핵심 멤버면서, 그러니까 돈을 굴렸던 소위 우리가 이제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이죠. 자, 무엇보다 과거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서 따르게 되면 이 김건희를 2010년 2월 한 초순쯤에 이제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김건희가 주식을 이제 자신에게 일임을 하면서 이 신한증권 계좌 10억 원으로 그 주식을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의 그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역시나 김건희의 돈으로 주가 조작을 한 바를 자백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인물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종적을 감춰 버렸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정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나서 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면서 기각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기각이 된 이후에 도망을 가면서 결국은 이제서야 잡히게 된 건데, 문제는 이정필이 이 사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았고, 그리고 기각이 된 그 다음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점으로 해서 종적을 감췄다라는 것. 그 사이에 이정필과 함께 이 수사를 받았던 공범 2명의 신상은 구속이 된 바가 있죠. 주범인 이정필만 구속이 되지 않다가 구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에 기가 막히게 몸을 숨긴 것. 따라서 수사와 사법기관들, 이들이 범죄 주체와의 유착고리가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구속이 된 이정필에 대해서 옹호를 하던 윤석열의 이 최근 발언도 또 다시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정필이가 도망갔죠. 아니, 그건 전 모르죠. 그러나 그 세 사람 중 도망갔다는 사람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필입니다. 그 사람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네.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제 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 그래서 아마 별건을 막 만들어서 뭐래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꾸 다른 거를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이 수사 받을 건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방금 보신 영상 도망간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니만 이어서는 그냥 그 도망간 게 아니라 별건 수사를 하니까 도망간 거 아니냐라고 사실상 이 이정필에 대해서 비호를 했죠. 자신의 이 아킬레스건, 설마 이정필이 붙잡힐 것은 예상조차 못했던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정필의 구속 내용만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죠. 자, 최근이었던 지난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의 성수인 이정필에게 단순히 돈을 제공했던 쩐주가 아니라 사전 공모부터 실행 단계까지 함께한 공범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향방이 정말 크게 뒤바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자, 2013년 경찰청의 그 중대범죄 수사과가 내사한 그 보고서의 내용 중에 김건희의 공범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득구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일단 먼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2009년 말부터 2011년 중후반 이정필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주가 조작의 그 작업을 지휘한 사람이 두창섬유의 이모전 대표이사라는 점을 새롭게 밝혀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창섬유가 사실상 이 권오수 회장의 가족 회사, 그러니까 두창섬유 이모전 대표가 권오수 회사의 회장의 사실상 수족, 그러니까 최측근이라는 점이고요. 그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필은 2010년 2월 초순쯤에 김건희를 이제 권오수 회장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타임라인상 이 김건희가 이정필한테 주식을 일임하는 쩐주 활동을 했던 그 출발 지점보다 8개월이나 훨씬 이전에 이 두창섬유가 약 8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를 블록딜로 김건희에게 넘겼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블록딜이라는 것,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용어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주식이 좀 대거 풀리게 되면 이 시장 가격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이 좀 팔고자 원하는 가격에 이제 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어쨌든 또 대량의 주식을 또 팔기 위해서 하나의 거래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대량의 주식을 주식시장의 장이 열리기 전이나 끝난 이후에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에 장이 마감된 이후 그 정해진 가격, 또는 당일에 이제 장이 마감되면서 정해진 최종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한 5에서 8%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8%의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넘겨주는 방식을 보통은 취하고 있다라고 하죠. 참고로 이러한 블록딜이 일어난 다음 날에는 주가가 또 급락을 하게 되고요.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어떤 신뢰도도 역시 하락을 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크게 좀 위축된다라고 합니다. 주식 상승이 어쨌든 제동이 걸리니까 하락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블록딜을 할 경우에는 이 주주들이 어느 정도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명확한 이유는 찾아보기도 힘들기도 하고, 아무튼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량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이 김건희에게 넘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는 대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갖게 된 24만 8천 주와 현금 10억 원을 이 주가 조작 선수인 이정필에게 넘긴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이정필을 통해 주가 조작에 들어가기 8개월 전 기점으로 해서 두창섬유 이모전 대표와 김건희 간의 이 대량의 어떤 주식 거래, 그러니까 블록딜을 통해서 서로 이미 알게 되었다라는 사이인 점, 이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이정필이 경찰 내사 이 당시에 진술했던 내용이죠. 이 내사 진술서에 따르게 되면 아래 보시면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 계좌를 200만 주 정도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오수 회장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주식을 매입하게 권유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 두창섬유 이모전 대표가 주식의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다라는 점이 또 확인되는 부분이죠. 블록딜의 시작 지점부터 이정필에게 쩐주로서 돈을 김건희가 맡기는 그 지점까지 그 과정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소위 선수라고 불리는 이 이정필에게 김건희가 단순 자금만 된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의 측근인 두창섬유 이모전 대표와의 이 블록딜의 거래 등을 출발로 이미 사전에 주가 조작을 염두한 공모 그리고 실행의 단계까지 이어졌다라는 것, 그 개연성이 확인이 되면서 이 공범으로서 충분히 이제 특정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정필은 구속이 됐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 역시도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어제자로 서울중앙지법에 갔다가 결국 오후 10시 50분이었죠. 그 기점으로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구속이 됐죠. 자, 일단은 권오수가 출석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그 반응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권오수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하면서 이 기자들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자들의 질문들이 쏟아지니까 그의
반응, 그 반응에서 사실 그의 구속 여부가 어렴풋이 또 짐작이 되기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관련 기사를 좀 함께 보시죠. 이건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김건희 씨와 아는 사이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권오수는 묵묵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회장님 오늘 영장 심사 받는데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점점점 묵묵부답. 오늘 심사 때 어떻게 소명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역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맞으세요?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까?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모르셨어요? 라고 질문 세례를 쭉 했으나 묵묵부답. 그렇게 321호 법정으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권오수 회장이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였던 정말 자신 있던 이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결과는 구속. 그의 반응도 결과도 그만큼 사건의 실체에 다가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일단은 그의 반응과 그 배경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권오수 회장은 작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게 2013년 말 그때 이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가 조작 의혹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2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미 그때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금감원의 심리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주가 조작의 혐의가 없다라는 통보를 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권오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 그거 금감원에 문의하면 다 한 번에 확인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논란을 부추기는 건 이게 이상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되려 의혹을 부풀렸죠. 의혹의 근거는 경찰의 내사보고서뿐인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을 때는 이와 같은 자신 있던 그 주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자신 있게 주장했던 권오수의 지난 인터뷰 내용 역시 대부분이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확인된 바가 있죠. 저도 이미 지적을 했었고요. 자, 금감원이 이 밝혔다라고 하는 그 통보, 그 권오수가 이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쳤던 건데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통보했다라는 것은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아니라 권오수가 소유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할 의무를 위반한 공시 위반 내용에 대한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본시장법상 이 특정 어떤 상장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는 소유 지분에 대한 변동이 있게 되면 이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그 관련된 거 혐의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이제 규정상 조사 자료를 외부로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를 해봤자 어차피 금감원에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권오수가 주장하는 대로 뭐 문의를 한다라고 해봤자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권오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둘러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중앙일보와의 자신만만했던 이 인터뷰 결국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정필과 권오수가 구속이 된 것이죠. 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권오수 입장에서도 이제 출석할 때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썸네일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권오수가 꼬랑지를 내렸다라고 제가 썸네일에 달아놓은 이유도 그 당시 2018년, 2019년 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도 이때 당시에 권오수가 중앙일보와의 여러 차례 인터뷰, 다른 뭐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는 자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관련된 의혹을 부인을 했죠. 그 사진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굉장히 이 자신만만해하는 등받이에 딱 그 등을 붙이고서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인터뷰 모습도 그 인터뷰 내용에 같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제가 지난 뭐 한두 차례 반박을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사건이요. 조금 더 배경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지난 권오수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짚어드리긴 했지만 이 권오수의 발언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쉴드를 쳐왔던 이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기에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는요 언론들이 애초에 집중조차 안 해요. 그리고 이 내사 자체가 왜 종결이 되었는가, 그리고 내사 보고서는 어떻게 해서 세간에 공개되었는가, 사실상 이 언론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그 흐름 속에서 쏙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사 보고서의 최초 등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서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현직 경찰관이 이제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전달을 하면서 가능했던 보도였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 조작 가능성을 특정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있습니다. 자, 경찰은 2013년 3월에 이제 내사에 착수를
하고서 주가 조작과 관한 어떤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한테 뭘 하냐, 자료를 우리한테 좀 넘겨달라. 그래서 자료 협조 요청을 보내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자료 협조에 비협조적으로 나왔죠. 근데 금감원에서 협조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금감원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경찰에게 자료 못 준다, 검찰하고만 거래하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결국 내사는 그렇게 금감원에서의 비협조적인 태도, 검찰에게만 자료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내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거기서 중단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뉴스타파에 제보했던 경찰관은 또 어떻게 됐냐, 거의 무슨 하이패스로 초구속 입건이 돼버렸죠. 자, 권오수가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있던 겁니다.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든든한 검찰백이 이걸 막아주고 있었으니까. 자, 권오수의 이 자신만만함, 단순히 금감원의 반응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주목을 해야 돼요. 제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대해서는 한 3차례 정도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줄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초입부였던 2013년에 이 서울 남부지검에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고 하는 게 꾸려져요. 줄여서 이제 합수단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죠. 자, 그런데 이 합수단 구성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아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짜고 쳤는지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 일단 금융감독원, 국세청, 이러한 유관기구들에서 이제 인력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견받은 국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 직원들을 검찰이 지휘를 했죠. 그렇게 이제 이들이 포함된 합수단이 꾸려진 이후에 이 합수단은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됩니다. 금감원과 국세청 등이 이제 원팀으로 합류를 하면서 금융범죄 사건을 이제 취사 선택해서 수사를 할지 말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죠. 특히 금융범죄니까 엄청난 거액의 돈이 오가는 이 금융범죄에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브로커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 상당히 달달한 이 사건들이 여럿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당시 서초동 일대에서 금융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브로커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들었어요. 합수단 관계자들을 통해서 뇌물을 찔러 넣고 수사를 무마시켰다라는 의혹은 심심치 않은 이야기였고요. 이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얻게 되었던 이 막강한 권력은 합수단이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기에는 굉장히 충분했던 엄청난 권력이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합수단의 이 구성원에는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그 구성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검사들의 구성원, 1대 합수단 단장부터 얘기하죠. 1대 합수단 단장 문찬석이라는 특수부 출신 검사, 그 특수부 출신 검사가 합수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구성원들 역시나 대부분이 특수통 라인으로 꽉 채워졌죠. 그래서 사실상 제2의 특수부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2012년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지낸 만큼 특수통의 머리였던 그 수장이었던 윤석열이 합수단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서도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금융감독원이 경찰의 자료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신들은 검찰에게만 주겠다라고 한 이유, 이 합수단으로 뭉쳐 있었던 특수통 권력과 금융 마피아들의 합작품이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권오수가 믿고 있었던 백은 김건희의 남편인 윤석열의 특수통 권력이었던 거고 합수단 권력이었던 거죠. 자, 그가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검찰 지도부로 승승장구하니까 권오수 입장에선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3년간 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636억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를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 어쨌든 권오수는 구속이 됐고 이정필도 구속이 됐고, 핵심 멤버인 권오수와 이정필의 구속은 김건희에 대한 이 수사의 본격화의 어떤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수사가 무마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의미 있는 증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흐름상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를 늘 빼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수사 무마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 외압에 시달리고 있는 그 공수처에 언제 어떻게 수사 무마가 이뤄질지 모른다라는 그 가정이 없으면 또다시 이 있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때의 그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이들이 수사에 어떤
동력원으로서 뭐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의 반면에 채찍질을 통해서 수사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최악의 결과를 늘 예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수사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모두 모든 시선에서 바라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요. 김건희가 어쨌든 간에 이제 더 이상 쩐주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실행 공범으로서의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끝내 이제 김건희까지 구속이 된다라는 결과까지 이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윤석열에게 미칠 영향력은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다지 윤석열에게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절망적인 그림이 분명히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 부분이 기울어진 이 언론 생태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를 크게 언론들이 주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윤석열의 여러 비위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언론의 영향력 그리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굉장히 잘 먹혀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지점이기도 하죠. 분명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 정가만 없을 뿐이지 엄청난 중범죄 혐의를 다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주목하지 않으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좀 피부에 와닿지 않게 하는 거는요, 정치에 대한 단순 무관심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는 언론이 만들어가는 흐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요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여져요. 자, 윤석열과 그 처가에 대한 혐의점들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윤석열과 윤석열 그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판사 사찰 고발 사주, 옵티머스 부실 수사, 황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확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윤우진 뇌물수사 무마에 대한 것은 중앙지검이 수사 중이고요. 뭐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윤석열에 대한 혐의는 무려 5가지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이게 결코 가볍지가 않죠. 가볍지가 않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점들입니다. 자, 장모인 최은수는 또 어떻습니까? 불법 요양병원 설립, 요양급여 편취는 징역 3년에 잔고증명서 이 위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양주 추모공원 사업권을 이제 편취했던 것은 서울 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김건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이 뇌물수수 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동거 시점 그리고 결혼 시점, 이것이 그 시점과 또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도 일어났거나 그 이후에도 일어났던 그 시점과 그 이후에 좀 겹쳐지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본인의 비위 혐의뿐만 아니라 처와 처가의 범죄 혐의 역시 이것은 무관할 수 없다, 그러한 지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언론들은 이를 어떻게든 별개의 문제로 찢어놓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고 결국 이게 윤석열 개인의 범죄와 처가의 범죄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드는데 대단한 공을 세웠던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경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함이라는 어떤 속내가 보이지만 윤석열의 경우에는 완전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처가와 자신의 범죄를 별개의 건으로 나누는 것 그 이상으로 그저 이 모든 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부분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판사 사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윤석열은 당시 사찰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식의 대응을 펼쳤죠. 불법적인 사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있지 않고 무엇보다 이것이 검찰 내부에서 이미 오랫동안 아주 빈번하게 쉽게 이어져 왔던 관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윤석열이 골프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기자가 이제 윤석열에게 연락을 했을 때 윤석열은 당시 향응 논란이 되었던 영종도 스카이 골프장에 갔던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가 그 검사님 누구 돈으로 쳤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누가 돈 내는지 알고 골프를 쳐야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거. 자, 이것도 보시면 향응, 접대, 대가성, 그러니까 이런 무언가에 대해서 검사는 당연히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 윤석열의 인식,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검사는 불법에서 자유롭다는 인식, 아니 애초에 그것이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 인식, 자신이 저질러왔던 그 일들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이게 가장 윤석열이 무서운 부분인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대권 후보와 그런 후보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언론, 결국 이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지지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도 하죠. 이게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큰 틀에서 보면 청산되지 않은 적폐 권력 플러스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이들을 적극 비호하는 이 언론들,
언론들, 이 언론에 맞서 싸울 시민들의 어떤 조직된 힘을 갖추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민 조직들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허위날조 정보를 바로잡고 체크된 팩트를 공유하고 널리 알리는 일, 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실체, 그리고 이 윤석열이 저질러왔던 윤석열 처가 처와 장모, 이 처가가 어쨌든 저질렀던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을 수행하는 어떤 시민들 개개인의 역할, 시민들 개개인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대규모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판도는 좀 많이 다르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넘어왔고요. 이런 온라인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국힘과 언론 그리고 보수 커뮤니티 힘은 사실인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촛불 집회도 없으니까 언론의 편향적인 목소리만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더더욱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들의 어떤 자극적인 프레임 뒤편으로 감춰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국민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바탕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언론의 모습은 거대한 국가의 힘에 대항하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대행해주는 대행자의 역할을 했죠. 그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저항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은 되려 엘리트 기득권 집단에 편승해서 펜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고 나서는 상황.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불안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적폐 기득권 집단에 대항할 수 있는 힘, 그 어느 때보다 촛불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